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2차 전지 업종 분석해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적 있습니까? 머니올라는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처음이세요? 네. 뭐 시작 전에 네. 퀴즈 몇 개 좀 풀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부권은 없습니다. 거부권은. 자, 이 워낙 이제 2차 전지 놓고 네. 사실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우리가 좀 네. 확인차 한번 좀 네.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중국이 실용화했다고 이미 뭐 주장을 했더라고요. 나트륨 배터리. 네. 이것도 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을 위협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 쪽이 사실 에너지 밀도당 단위 가격은 상당히 낮고 앞으로 계속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값싼 배터리 이야기하니까 뭐 이제 LFP를 넘어서 나트륨을 이제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나트륨은 그 원소 기호상 훨씬 더 무거운 그렇죠.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그리고 나트륨이야말로 진짜 폭발성이 되게 큰 원소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소듐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 진짜 이게 불 잘 붙고 폭발이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안전성도 떨어지는 배터리인데, 이걸 적어도 전기차에 적용해서 특히 중국을 넘어선 시장에서 잘 팔리겠냐?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보고요. 나트륨 배터리가 굳이 쓰인다면 이제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이제 계속 커져야 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에는 거기는 이제 뭐 부피가 커도 되고 무게가 무거워도 되고 웬만큼,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뭐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부피당 엄청 안 커도 되니까 뭐 그런 쪽에는 일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거기도 사실 LFP 배터리가 뭐 효율화되면 굳이 뭐 나트륨 배터리까지 그렇게 쓰가면서 ESS용으로 쓸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뭐 전기차향 중심의 어떤 배터리를 생각할 때는 크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잠깐 뭐 LFP 언급하셨지만 중국이 앞서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는 많이 경쟁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 어쨌거나 주류는 저는 한국이 만드는 이런 다원계 배터리가 주류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아이폰이 있고 뭐 그 두 번째가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잖아요. 예. 근데 갤럭시 폰이 뭐 수량으로는 더 많이 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을 갤럭시 폰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아이폰이라고 보죠. 아이폰이라 보는 이유는 아이폰이 훨씬 고가로 팔리고 평균적으로 또 프리미엄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러면 아이폰이 이제 가장 뭐 1등 제품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는 배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다원계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뭐 하이엔드급뿐만 아니라 뭐 이 좀 뭐 중간 단계 또는 범용 그런 전기차향으로 보급형 전기차향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발트 프리라고 하든지 하이망간 쪽 이런 배터리들
또 만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들만큼 싸게 만들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이제 좀 나뉘게 돼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상당 부분의 경우에도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LFP 배터리는 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 수준이 더 높아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 시장이 쉽게 말해서 크게 돈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일정하게 이제 중국 시장과 비중국 시장이 일정하게 이제 나뉘는 마당에는 뭐 한국 업체들도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기술 개발해서 뭐 진입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미국 한 두세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LG 엔솔이 이미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이제 투자 발표를 하면서 대략 한 16기가 정도의 LFP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아마도 이제 뭐 좀 낮은 급의 이제 전기차 향일 수도 있지만 주로 ESS용으로 이제 용도가 좀 있으니까요. 네네 ESS용으로 아마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LFP 배터리 자체가 뭐 한국 업체들한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 배터리의 종류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분화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다원계 배터리, 특히 하이니켈 배터리가 하이엔드 시장을 점령하면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그런 배터리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다양한 이제 그 전기차 등급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배터리 또 ESS용으로도 이제 배터리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그 중국 시장과 이제 분리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업체들이 다양하게 공략할 배터리들을 이미 다 개발해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전구체 뭐 내재화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이 중국의 앞선 전구체 생산 기술이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구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보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IRA 뭐 규정들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이제 명백해 보입니다.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른바 국내에서 우리 흔히 소재라고 하는 그 소재, 양극재, 음극재 같은 그런 소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광물 그 이제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이른바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비우호 단체, 비우호 집단 뭐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해야 될 텐데. 그런 쪽에서 생산되지 않은 광물을 50% 이상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 허들도 이제 계속 앞으로 연도별로 높아지죠. 자,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먼저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광물부터 해서 소재, 뭐 장비 이런 밸류 체인들이 중국에서 가장 빨리 이제 구축이 돼 있고 특히 광물의 이제 중국 지배력은 굉장히 이제 그렇죠. 크죠. 특히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사실은 예전부터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 뭐 양극재라든지 다른 뭐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기술력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해자가 뭐 특별히 높고 네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보자면 뭐 그렇게 그 기술력이 높은 그런 소재가 아니어서 이제 이미 LG화학에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 레시피를 중국 업체들한테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중국 업체들이 값싸게 생산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공급받아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만 보더라도 국제적인 분업 구조가 다 형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소재와 장비들을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도 뭐 미중 패권 경쟁 구도만 없으면 사실 그렇게 생산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IRA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생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광물 비중을 낮춰야,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중국에 일방적으로 좀 맡겨뒀던 것을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좀 국산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뭐 빨리 이제 이 국산화 비율을 다 자체적으로 높여가기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합작하는 그런 형태도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냥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전구체는 그냥 뭐 기술 장벽이 높은 거 아니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싸게 맡겨서 공급받다가 이 IRA 장벽이 생기면서 이제 점차 그 비중을, 국산화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막 이것 때문에 중국 업체들한테 엄청 치일 거다. 뭐 중국 업체들한테 거의 뭐 종속될 것처럼, 이렇게 종속된다기보다는 중국 업체들 지금 전구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뭐 순식간에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좀 오해인 것 같고요. 중국의 전구체 업체들도 국내 배터리 산업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미 뭐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뭐 전구체 사업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도 이미 하고 있고, 또 LG화학이나 뭐 LNF 같은 또 뭐 다른 여타 소재 업체들도 다 이걸 지금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IRA 때문에 내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구체라는 게 사실 설명을 앞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구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리튬이 있고, 리튬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통 NCM, NCA 이렇게 부르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또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리튬하고 이제 섞기 전에 뭐 일종의 페이스트 형태로, 반죽 형태로 이제 만드는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리튬을 섞어서 이제 소성해서 그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구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광물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점차 IRA 규정에 맞춰서는 뭐 국내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뭐 당장 크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이걸 못 만들어서 중국한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을 순수하게 걱정해서 어떤 이런 지적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을 뭐 이른바 디스해가지고 네. 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측면도 양 측면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전구체라는 게 중국 의존도가 지금까지 워낙 높았으니까, 네. 가능하면 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고 중국 조달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뭐 마치 전구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서, 네. 그래서 중국이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산업이 갑자기 절단 날 것처럼 막 이렇게 또 과장하거나 위협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또 틀린 이야기 같아서,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자꾸 전구체 뭐 중국 의존 비중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겁먹을 것만은 아니다, 또 이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구체를 계속 중국에 이렇게 높은 의존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또 뭐 바람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산화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국내에도 관련한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이미 있고 이미 뭐 에코프로나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업체들은 이미 뭐 그 전구체 자체 생산해서 뭐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LFP나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도 그 기술적으로는 어쨌거나 굉장히 어렵고 저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여전히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저게 어떤 기술 발전의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여지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예. 계속 적어도 뭐 보험용으로든 또는 그 어쨌든 계속 이 기술 개발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내 배터리 3사도 일정한 비중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때문에 그 사람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어쨌거나 뭐 적어도 제가 뭐 업계를 두루두루 탐방하면서 이렇게 이해했던 그 지식과 제가 가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좀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정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2차 전지 뭐 투자하고 네. 계신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데. 자, 올해 이게 이제 2차 전지 뭐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공매도 또 개인들은 또 꼼짝도 안 하고 저 이렇게 양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니 사실 저도 뭐 투자하는 게 이렇게 무슨 전쟁 치르듯 해서야 이거 예. 진짜 맞나 싶긴 하네요 사실. 이 상반기 네. 이 양 세력 간의 전투 네.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우리 소장님 총평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흔히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금양의 전 그 홍보이사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지난해 해승과 같이 등장하면서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뭐 그 투심이라고 하죠. 네. 뭐 투자 센티먼트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뭐 주요한 동력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분이 뭐 띄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 뭐 자체 발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한두 해에 거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사실은 국내의 어떤 그 뭐 정권가에서 제대로 이 산업의 어떤 전망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주요한 기업들을 제대로 이제 소개해줬으면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른바 이제 배터리 아씨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국내 2차 전지 섹터를 더 폄하하고 중국의 그 배터리 산업을 오히려 좀 더 찬양하는 분위기 이런 식의 이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산업이 충분히 받아야 될 어떤 투자적 관점에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를 계기로 해서 조명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정말 이게 한국의 정말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정말 향후 10년, 20년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이라는 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근데 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사업 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뭐 증권가에 이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른바. 그러다 보니 또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들을 여의도에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많이 좀 유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상당수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런 논리들을 설파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개미 군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개인 투자자 군단가 이제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도 옆에서 네.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조연이거나 뭐 저 배터리 아저씨에 내조하는 역할 좀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연구소에 이제 보고서 구독 회원들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고 그걸 수익 내고 또는 그 수익 내는 걸 도와주는 걸 보람으로 그냥 느끼는 정도였는데 그 박순혁 전 이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저도 좀 현타가 온 거죠. 야, 이렇게까지 그 여의도 정권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K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제 현실 자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좀 그리고 혼자만 또 너무 부각되면 집중 공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나서서 거들어 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공개적으로 떠들다 보니 뭐 좀 주목을 받게 됐고 머니 온라인도 그래서 출연하게 된 것 같네요. 파란만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참 여의도 정권가에서 벌어지기 힘든 현상인데 개인 투자자 집단이 공매도 세력들을 능가하고 또 뭐 웬만한 이해관계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굴복시키는 현상이 지금 올해 뭐 상반기 내내 발생한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첫 출발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이게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어제 에코프로가 거의 20%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희 선대인 TV에 나와서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80만 원, 에코프로 BM 30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 작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뭐 에코프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그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되게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굳이 이걸 뭐 전투 또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수급 집단 간의 그 수급 싸움 측면뿐만 아니고요. 그 향후 2, 3년간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너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 어떤 뭐 공매도 세력을 넘어서 그 어떤 뭐 수급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서 계속 뭐 주가를 지속적으로 뭉개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2, 3년 동안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 뭐 쏟아질 좋은 소식들이 무궁무진한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러면 그 또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소재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 또 생산 캐파를 빨리 구축해서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 발주를 계속 할 것이고 이런 게 향후 적어도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 배터리 공급 부족, 소재 쇼티지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수주와 실적이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기업들 주가가 안 올라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쳐대는 현상 자체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칠 때를 쳐야지. 정말 판을 잘못 보고 지금 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 공매도 입장에서도 물리니까 이제 계속 무리를 하게 되는데 공매도 그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뭐 일테면은 뭐 60만 원대, 50만 원 후반대에 뭐 아마 10만 주 막 이렇게 쳐놓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90만 원이면 그 손해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 그러니까 상한을 하니까요. 잔고는
줄어드는데 주수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계속 잔고 금액 자체로는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예, 어제도 뭐 그러니까 상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고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 전일보다도 한 몇백억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그분들도 되게 피곤하지 싶네요. 예. 그냥 포기하시면 될 텐데. 그 승부가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2차 전지 보통 이제 뭐 셀 업체, 소재 업체, 원자재 업체, 장비 뭐 보통 이 정도 구분하는 것 같아요. 각 부문별로 뭐 간략한 이제 뭐 지금까지 시황 올해 또 앞으로 2, 3년 정도 업황은 어떨지 뭐 더 긴 기간 뭐 생각이 있으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터리 산업 자체는 저는 향후 한 20년간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은 뭐 기울기가 진짜 매년 이럴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맹렬히 열심히 투자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10년, 20년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5년 중에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부분 당겨받겠죠. 당겨받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가장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 여전히 배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또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도 그러면 뭐 5년 투자하고 말려는 거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도 계속 20년, 30년 성장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도 많이 성장했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는 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도 그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막 수십 배 성장한 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적용하면서 또 새로운 장비 적용하면서 새로운 소재 적용하면서 또 그때마다 각광받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 주가가 10년 뭐 10배, 20배씩 간 기업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뭐 동진세미캠, 뭐 리노공업 뭐 이런 회사만 생각해봐도 그렇고 하나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줄기차게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산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전체 산업 자체가 뭐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관점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도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커지는 산업 속에서 그 시점에서 다시 뭐 향후 10년 지난 시점에 다시 몇 년 동안 막 5배 뛰고 10배 뛰는 기업들이 저는 속출할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에는 특히나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IRA 규정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도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계속 성장할 시장인데, 여기서도 한국이 대략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5, 60% 이상 매출 기준으로 점유할 거고, 미국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한 80% 이상 점유할 시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시장이 향후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저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 2, 3년 동안은 국내 배터리 그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생산 캐파를 구축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캐파를 가동하면 할수록 매출, 그 다음에 이익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소재도 뭐 올라갈 텐데, 특히 소재는 지금 많이 올라간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소재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향후 2년, 3년 후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 엔솔, 뭐 SK온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 캐파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다 25년, 26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방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들 이제 쏟아내면서 그 이제 보통 차종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출시할 때까지 한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2025년, 26년 이후로 이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돌려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소재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 산업의 이제 성장성은 뭐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거꾸로 한 향후 이제 2, 3년 또는 3, 4년 정도가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고비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 캐파를 대규모로 이제 구축해 가는 단계에서 장비가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장비는 그 뭐 수주와 실적 증가에 이제 핵심적인 모멘텀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장비주들이 잘 못 갔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저는 장비주들이 되게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장비주들이 잘 못 간 이유는 일단 그 실적 자체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코로나 때 받았던 그 수주 받았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가로 받은 것들도 많았고, 또 코로나에 이제 그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등의 이슈들 때문에 사실 실적 인식이 이제 계속 지연됐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좋은 수주 받았던, 양질의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면서 실적이 이제 우상향하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수주도 그동안 뭐 LG와 SK가 이제 발주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난이라든지 또는 뭐 완성차 업체들 간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제 계약이 좀 지연되면서 미뤄졌던 그런 그 장비 발주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멀지 않은 시점에 아마 7, 8월 중에 아마 SK든 LG 쪽이든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발주들이 나오면 그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그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우상향하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장비주들도 좀 많이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도 내가 산 거는 3년 안에 안 팔겠다 이렇게 공개 약속을 했고, 소장님도 말씀 들어보면은 최소한 2, 3년은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배터리 산업을 워낙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구조적 성장주, 2차 전지와 같은 구조적 성장주는 저는 그냥 이거 뭐 몇 개월 바라보고 투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투자의 뭐 기본 방향이 뭐냐면 그냥 몇 개월 투자하고 말 종목이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개월 후는 사실 내다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감이 발달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내일 주가도 모르겠고 일주일 후 주가도 모르겠고 한 달 후 주가도 모르겠어요. 몇 달 후까지도 심지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투자에 관해서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 중에 하나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한다.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안에 뭐 몇 배가 성장할 기업도 분기별로는 또는 월별로는 실적이 들쭉날쭉 할 수 있죠. 그렇죠. 주가도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향후 한 2, 3년 정도 내다보고 실적 추정을 해봐서 이게 지금보다 한 2배, 3배 이상 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가도 최소 2,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2배, 2, 3년에 걸쳐서 뭐 2배, 3배, 4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죠. 보통 뭐 사람들이 연간 수익률이 뭐 20%만 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년을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3배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어마어마한 수익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를 잠재력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뭐 꼭 2년 안에 3배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해보니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추정한 게 대체로 맞다면 2년 안에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담아서 한 6, 7개를 포트에 담아서 투자했다. 그러면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말 일정한 수익률을 내주면 그러면서 그게 그 포트 전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로. 저는 제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또 부를 축적해온 그런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고, 그 원리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2, 3년간을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꼭 2, 3년이어야 되냐? 아니어도 됩니다. 3, 4년이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 3년 투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2, 3년 후에 가봐서 다시 2, 3년 후를 내다보는데 여전히 몇 배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그 2, 3년을 더 가는 거죠. 제가 이제 2, 3년, 지금 보통 투자 시점에서 2, 3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2, 3년을 넘어서서 실적을 추정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2, 3년을 말씀 좀 드리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짧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투자의 호흡 자체가 너무 이제 짧아서, 충분히 이 회사가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중간에 이제 어떤 장애도 발생하겠지만, 그걸 뚫고, 그래도 이 회사가 기대한 대로 가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최소 한 2, 3년인 것 같아서 그 정도 지켜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2, 3년 이상의 중장기적 투자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꼭 2, 3년 동안에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 저는 이게 꼭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2,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하되, 이게 구조적 성장 섹터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또 오버슈팅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실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 30% 정도를 오버슈팅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해서, 그게 더 오르면 좀 아쉽지만, 7, 80% 남은 물량으로 이제 나중에 수익 보면 되고. 근데 마침 오버슈팅 기간에서 팔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오면 그 현금화 했던 걸 가지고 조금 조정받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물량을 늘려놓으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2, 3년을 거듭하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면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투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히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구독하는 회원들은 이제 다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늘 이렇게 멘탈이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약간 수익도 실현했다가 또 조정이 오면 조금 더 싼 구간에서 더 적절한 시점에 더 많은 물량을 이렇게 좀 매수도 할 수 있으면 했다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수익도 잘 나고 또 진짜 멘탈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니까. 자, 개인 투자자도 그래도 2차전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좀 따져보고 사자. 그런 좀 조언 좀 해주실 게 있습니까? 2차 전지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면 되는 게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은 실체 이상으로 되게 좀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보면
이게 이미 2, 3년치 실적을 다 선반영해서도 고평가처럼 보이는. 예. 그러니까 2, 3년 후에 실적을 당겨왔는데도 퍼가 이미 한 40배, 50배 되는 구간.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시장이 빨리 성장할지, 예. 그리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성장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미 막 올해 2차전지 섹터가 올라오니까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2, 3년 후까지의 실적을 당겨왔는데도 퍼가 30배를 넘어서 40배, 50배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뭐 몇 년을 더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를 얼마나 밀어 올릴지 조금 이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건 좀 거품이고 고평가 아닌가. 예. 그런 기업들은 가능하면 좀 투자할 때 좀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뭐 2차전지 섹터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기업들 주가도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올랐고 단순히 주가가 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밸류를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이 시장이 뭐 새로 열리는 시장이다. 이 회사 기술력이 되게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주가가 붕 뜰 수 있는데 그게 시장이 조정받고 좀 이게 옥석을 가리는 어떤 단계가 가면 그런 기업들은 잘 못 버티거든요. 예. 그리고 설사 그런 2차전지 섹터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 하더라도 다른 정말 똘똘하면서 실적으로 이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지.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도 뭐 향후에 상대적으로 더 잘 움직일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왕이면 성장할 섹터에 실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더 똘똘하고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지 굳이 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기회비용을 날리나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지 않았고 좀 시총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새로 이제 좀 부각되는 어떤 2차전지 뭐 소재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단기간에 뜰 수 있죠. 뭐 그런 기업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통찰력이 있어서 또는 해안이 있어서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뭐 그런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서 이미 충분히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향후 2, 3년 지나고 3, 4년이 지나더라도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회사의 주가는 사실 잘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회사는 저는 가능하면 피하거나 적어도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좀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이 증명된 회사만 해도 뭐 워낙 여러 군데 있어서 굳이 뭐 제가 보기에 어렵게 정말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고 그다음에 요새 이게 사실은 2차전지 된다 그러니까 뭐 공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로 이거를 할 기술이 있고 자금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이게 뜨니까 편승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한편으로는 자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리튬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소재다, 중요한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리튬 관련주라고 찾아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근데 그걸 또 이용해서 기존에 전혀 상관없던 업체가 뭐 리튬 관련한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걸로 공시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 뭐 기술을 막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막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을 저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옥석을 가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그냥 2차전지 좋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급도 없이 그냥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뭐 주요 플레이어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 안 간 기업 없나 이렇게 이제 찾다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걸 이용해서 막 이제 새로 진입한다고 막 그 하니까 뉴스를 막 만들어내고 막 하니까 거기에 또 혹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잠시 잠깐은 그렇게 갈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시장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들은 뽀록 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사업이 정말 형편없이 망가진 회사들 많습니다. 네. 실적이 안 나고 심지어는 적자 나기도 하고 또 대주주들이 무슨 작전 세력처럼 보이는 그런 대주주들이 어느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뭐 어떤 그 사모펀드라든지 뭐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갑자기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를 갈아치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새로운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에 뭐 진출한다고 공시를 내고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 사실 작전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작전주로 의심되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주들 중에. 예. 그래서 또 뭐 리튬 관련주까지는 아니지만 전고체 테마를 이용해서 뭐 그렇게 작전을 하거나 적정까지는 아니어도 회사를 막 띄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개입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건 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 뭐 올해 10조 가까운 매출을 할 거고 여기서 뭐 4, 5년만 지나도 40조, 50조 할 회사인데 굳이 이런 좋은 회사를 놔두고 뭐하러 그렇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애플의 최대 수주는 그냥 애플이고, 예. 구글의 최대 수주는 구글이고, 테슬라의 최대 수주는 테슬라죠. 그냥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하고 그 앞서가면 그냥 테슬라를 투자하면 되는 것이었고, 예. 애플이 정말 잘 나가면 애플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었고, 아마존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굳이 그렇지 않고 막 변방에 이제 종목들 찾아다니다가, 예, 심지어는 전혀 그와 관련돼 있는 실체도 없는 그런 뭐 테마주에나 작전주에 끌려 들어가서, 예, 운 좋게 뭐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막 마이너스 50%, 60% 손실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예. 예. 뭐하러 그런 위험을 합니까? 이게 주식은 투자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릴감 느끼려고 뭐 주식 투자한다? 그러려면 그걸 왜 주식 투자를 하나요? 그냥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빠찡구를 하든 예, 갬블링을 하는 게 맞지.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 그 근로소득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국의 경우는 이제 복지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노후를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구 노력을 통해서 그 노후 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방편으로서 주식 투자도 하는 것일 텐데 뭐 돈을 어쩌면 잃을 수도 있고 어쩌면 딸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들을 잘 골라서 자기가 충분히 안 상태에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싸거나 또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투자하면 그리고 뭐 서재영 대표님 머니 온라인도 이제 잘 출연을 하셔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기대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고 부가 쌓이는데 왜 그렇게 편하면서도 정말 노후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무슨 투기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렇게 투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요거 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자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말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뜻입니까? 일단 집중 투자는 몰빵 투자하고는 구분돼야 되고요. 예. 제가 집중 투자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지도 않고 뭐 한두 종목 몰빵했다가 개인들이 그 잘못되면 나락간다 뭐 이런 식의 댓글도 달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제가 네. 근데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대략 뭐 5개에서 7개 종목 정도
정말 자기가 잘 모니터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잘 골라서 거기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자라는 의미의 집중 투자인 거고요. 보통 집중 투자라고 할 때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야기하지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집중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걸 왜 여수 7종목이어도 분산하는 거 아니야? 예, 분산의 효과도 있죠. 왜 제가 여수 7종목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에서 이제 리스크 제거하는 그 효과를 이제 따져보면 보통 한두 종목, 한 종목, 두 종목 투자할 때는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6종목에서 8종목 정도만 가도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한 8개 종목을 넘어서서는 그 종목 수를 늘려봐야 리스크를 추가로 제거하는 효과가 한 20%, 많아봐야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생기지만, 예, 수익도 분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강조했지만, 진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요, 종목 수를 늘려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담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리스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식 투자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 예. 이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공부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그냥 저나 배터리 아저씨를 포함해서 또는 서재영 대표님 같은 분을 포함해서 그분한테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거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설사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들한테 주로 소개하는 기업들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보통 3배, 4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년간 꾸준히 투자해서 그걸 3배, 4배 오를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손실은 잘 버티는데 수익을 잘 못 버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확한 얘기예요. 예. 손실은 자기가 투자했는데 물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손실을 현실화할 때까지는, 즉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짓기까지는 이게 손실이 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수익이 좀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이거는 한 20%, 30% 오르면 이 수익이 또 달아나 버릴까봐 금방 또 팔아버려요. 그러면 한번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인데 종목을 15개, 20개씩 담고 있고, 근데 손실 난 거는 막 40%, 50% 내려가도 망연자실 그냥 계속 버티고 있고, 예. 근데 수익은 한 20%, 30% 나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20%, 30% 되는 구간에서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거듭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마이너스 40%, 50% 나는 게 있고, 수익은 20%, 30% 나는 거에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예,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전혀 누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손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20%, 30%에 거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지금도 많이 올라있지만 향후에 매출이 다시 지금보다 4배, 5배 늘 거니까 내가 그냥 3, 4년만 버티고 있으면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주가가 또 몇 배로 뛰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버틴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이랑, 에코프로 BM 주가만 보고, 이미 많이 올랐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투자했는데, 이게 올라서 한 30% 수익 났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랑 3년을 버텨서 다시 여기서 3배, 4배 더 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수익이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알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물론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 좋은 기업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그 신뢰를 가지고 투자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그게 3배, 4배 올라가면서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그 자산 가치가 혀를 거듭할수록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증가할 때 그게 의미 있는 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쳐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깨치지 않고는 진짜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이고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위험을 많이 무릅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요. 주식 투자에 관한 이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저위험 고수익이고 고위험 저수익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걸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계속 예전부터 잘 알고 계속 꾸준하게 추적을 해왔으면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3배 성장하는 동안 주가는 오히려 연초 대비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한 9만 원 선에서 머물렀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저도 그렇고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그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열심히 사모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냐면 이거야말로 저위험 고수익 구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실적은 3배나 증가했는데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조정을 계속 받았고 그다음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회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하락한다 해도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근데 이 회사는 2년, 3년, 4년을 내다보면 계속 실적이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굉장히 열려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바로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21년 상반기에 10만 전자 간다, 11만 전자 간다 막 그럴 때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샀으면 그때는 시장이 막 흥분하고 막 와와 할 때 실제로 그때 사신 분들 많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고위험 저수익 구간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기서 추가로 올라갈 업사이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간다고 해도 20%, 30% 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서 근데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잘 보면 고점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샀던 사람들 중에 진짜 저점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 거의 마이너스 40%대까지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사실 고위험 저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저수익 구간을 피하고 저위험 고수익 구간을 중심으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게 너나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 기업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열심히 스터디 하셔서 계속 보시다 보면 이 회사는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향후 실적이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주가가 빠져서 그게 시장 상황 때문이든 또는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오해 때문이든 주가가 확 빠지는 구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열심히 매수하시면 그때는 그냥 당장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당장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큰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늘 보이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들 안 하고 다들
반대로 투자하니까 대부분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자, 뭐 대표 종목들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나오셨으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역시 이제 뭐 가장 외형이 큰 업체인데 기업인데 뭐 상장할 때 너무 막 세게 상장을 해서 그런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시원하게 못 가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시총이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시원하게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냥 한국 배터리 산업, 나는 사실 기업 잘 모르겠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건 알겠고 그걸 선두에서 끌고 가는 업체에 그냥 큰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가 선호하는 그런 이렇게 스몰캡 같은 이 작은 기업들은 또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투자 못 하겠다, 불안해서. 그냥 뭐 저축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넣어놓고 근데 나중에 성장할 산업이니까 예, 그냥 한 10년, 20년 넣어두면 크게 수익 날 회사를 찾는다. 예, 그럴 때 투자하는 게 LG 엔솔이죠. 그래서 LG 엔솔도 보면 뭐 올해 들어와서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다른 큰 종목들에 비하면.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LG 엔솔이 주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아직 LG 엔솔의 이제 뭐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아직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 26년 가서 그때 생산 캐파 구축하고 26년, 27년쯤 가야 이제 막 진짜 실적이 본격적으로 팍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때를 보고 저는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가주는 것은 저는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엔솔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 시원하게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또는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막 몇 배씩, 예, 뭐 한 6개월에 몇 배씩 이렇게 오를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 기대 과잉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유망한 산업이고 나중에 뭐 반도체 산업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LG엔솔이 당장 뭐 삼성전자 시총을 바로 제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예,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성장할 기업을 찾는다. 예,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을 끌고 갈 마청이니까, 예, 절대 망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예, 크게 성장할 회사다. 이런 정도로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뭐 네. 그냥 이거는 현금 대체 투자다. 뭐 이 현금 정도 대체 생각하고 투자인데 은행에 저축, 예, 네.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면 네. 예, 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니까요. 포트에서는. LG엔솔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LG엔솔은 넣어두면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고,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뭐 사실 LG엔솔도 시총이 많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LG엔솔에 10년, 20년 담아두시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성장하듯이 LG엔솔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LG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상장하면서 그때 이미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예, 소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실적도 증가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예, 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뭐 에코프로 그룹 주식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좀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좀 오르다가 지금 뭐 주춤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주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에코프로는 현재로서는 뭐 향후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이제 그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된 이제 기업이다 보니, 네.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매도 뭐 기관들이나 뭐 하여튼 세력들이 뭐 숏 커버링 또 내지는 이제 숏 스퀴즈에 이제 몰리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것 같고요. 어제는 1차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2차, 3차 숏 이대로 간다 그러면 2차, 3차 숏 스퀴즈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고평가로 보이지만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체 사업부터 해서 이제 뭐 리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용 이제 가스 생산 뭐 사업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있고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이제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에코프로 BM은 이미 이제 상장돼 있지만 아직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비상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 얼마만큼 큰 가치를 받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기사 난 걸 보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가치로 이제 뭐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뭐 계속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코프로의 가치가 그렇게 만만할까?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거나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개인 매수세들이 몰려들다 보니 뭐 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숏 커버링 내지는 숏 스퀴즈에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상장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더블 카운팅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상장했을 때 그러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모기업인 에코프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의 가치를 얼마나 봐줄까? 이게 이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 구조가 뭐 양극재 사업으로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매출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 18만 톤 생산 캐파를 풀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린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 27년 이 정도 가면 71만 톤 생산 캐파가 거의 확정적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아무리 그때 양극재 가격이 떨어져도 뭐 40조 원 될 거고 뭐 지금 가격을 유지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면 한 50조 정도의 매출이 27년, 28년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 4배, 5배의 실적이 한 5년 안에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올라갈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8년 정도에 50조 원 매출에 그 영업이익률 8% 잡아서 이게 사실은 향후에 그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이제 수직 통합 체계가 더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실제 그 이익률은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 8% 정도만 일단 잡는다고 치면 50조에서 8%면 5, 8은 44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영업이익의 멀티플 20배만 적용해줘도 8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5, 6조 원 되나요? 20조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지금 기준으로 해도 몇 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탄탄하게 그리고 상당히 확정적인 그
실적 추정을 통해서 예, 향후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직은 2차 전지 뭐 원자재 소재 기업이 아니고 네. 철강회사로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루한 구간입니다. 네. 언제 좀 이름값 좀 하겠습니까?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그렇게 작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제 태풍 맞고 좀 네네.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죠. 네. 뭐 저희는 사실 저희 연구소는 그때 뭐 포스코홀딩스 소개도 하고 뭐 이게 뭐 탑픽은 아니지만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비슷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안정감 있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로 따져보면 그 구간에서 이미 70~80%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이미 시총이 뭐 30~40조 이렇게 되는 회사니까 뭐 이게 금방금방 쉽게 막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사실은 에코프로도 이미 20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은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드문 현상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어쨌거나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딱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절대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3분기, 9개월 정도에 걸쳐서 70~80% 올랐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에코프로처럼 막 뭐 한 6~7배, 7배씩 막 이렇게 뛰는 회사들이 막 눈에 보이고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뭐 코스모 신수제 같은 제가 이제 4배 오르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적게 오르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개월 만에 70%, 80%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투자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5년, 10년 보고 가는 거라면 저는 정말 오히려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왜 좀 더 시원하게 못 가냐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철강 회사로 좀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그 철강 쪽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커버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자체도 이제 아직 리튬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사가신 게 맞지 않을까. 아직 안 사신 분들이라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한 10월 이후부터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건 이미 회사가 이제 밝혀놓은 것이고. 예. 그러면 10월, 11월부터 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향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초기니까 아주 큰 매출이 나오거나 또는 이익률이 초기에는 또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상쇄되고 하면서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리튬 관련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광물 또 소재 관련한 이제 측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리레이팅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들 아마 올해 한 10월, 11월 그 시점을 노려보고 있을 텐데, 그럼 다들 노려보고 있을 때는 그럼 딱 거기 맞춰서 다 주식을 살까요? 미리 사두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모아가기, 그냥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성향의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도 꽤 올랐지만, 여전히 모아가기에 좀 오히려 적절한 시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포스코 퓨처 M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접을 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포스코 퓨처 M은 사실 올해 워낙 잘 날랐죠. 예.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포스코 퓨처 M이 뭐 거의 연간 신규 수주만 거의 100조 원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은 신규 수주가 100점은 넘어가는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안 올라가면 사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양극재, 음극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뭐 리튬, 니켈, 또 흑연 이런 이제 광물 원재료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모기업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저 프리미엄이 좀 붙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IRA 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광물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소재 회사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야 안정적으로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올해 100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예,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물을 어쨌거나 모기업이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직접 좀 수급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밸류를 안 받는 구간에서 이제 우려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양극재 그 기술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보다 좀 떨어져서 단가를 전혀 못 받는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자체 광물을 이제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원가율을 좀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단가를 챙기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잘 간, 케이스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신규 수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진 뭐 광물 공급에 있어서의 뭐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중심으로 계속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실 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뭐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은 뭐 객관적으로 이제 많은 다수의 평가가 뭐 에코프로 BM이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은 하던데 또 이런 차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기업이 이제 자본 여력이 이제 충분한 회사고. 그 부분도 참 에코프로 중요하죠. BM은 보니까 역시 이게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돼요. 을 계속 조달하면서 이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제가 빠뜨렸는데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거고요. 당연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캐파 정설을 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이제 충당을 하든 아니면 이제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것이니까 투자하세요 해서 뭐 투자를 받든 외부 자금을 적 끌어오든 뭐 이런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자금 조달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로 했죠. 네.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저런 캐파 구축을 할 때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 주가 뭐 희석 우려가 이제 되는 뭐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일정 구간에서는 그렇고요. 이미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커져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의 성장성이 워낙 이제 뭐 밝기 때문에 자금 조달 우려가 그렇게 저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속 이익을 내주는 구간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서 쉽게 말해서 충당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향후 몇 년간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런 좀 판단도 되고요. 그래서 뭐 양 회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뭐 두 회사 모두 뭐 국내 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워낙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죠. 이 에코프로 BM 보면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한참 막 수주할 때 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네. 이 외부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어떤 네.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네. 소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리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댓글로 보십니까? 저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규모 그 공급 계약이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갈 물량, 예를 들어 삼성 SDI 향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40조 원을 받았는데 그게 원래는 에코프로 BM에 더 갔어야 될 물량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흔히 좀 안 좋게 말하기로는 에코프로 BM이 너무 비싸게 굴었다. 뭐 이런 뭐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측면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올해 사실은 그 이동채 회장 구속이라든지 좀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사실 계속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같으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계약들이 좀 하반기로 밀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업계 여러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갖고 있는 추정 중에 하나는 올해 안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중요한 단추가 채워질 것 같다. 또는 맺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체결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국내 1등 배터리 업체 LG 엔솔과 1등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 서로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양극재 관련해서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배터리 수요가 밀려들고 있고, 그럼 배터리를 만들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가 필요한데 이걸 그 LG 엔솔이라는 그 큰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주 지금 올 들어서도 수백조 원어치의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드는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다시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양극재 업체들 뭐 LNF든 사실상 모회사인 이제 LG 화학이든 또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뭐 LNF든 뭐 그것까지 안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상대적 후발주자까지 이제 그 양극재로 공급받는데 이걸로도 다 안 돼서 결국은 어딘가에서 공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받을 거냐? 에코프로 BM에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양자가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올해 하반기 안에 뭐 아마 대규모 그 공급 계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국내에 방한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을 타진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뭐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그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소재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BM도 테슬라 쪽에 공급한다는 뭐 계약을 공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새 뭐 코스모 신소재 얘기 좀 네. 많이 하시던데 네. 뭐 급등하고 이제 조금 조정받는 것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회사를 좀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양극재 업체들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꼴찌죠. 네. 꼴찌 맞고 뭐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잖아요. 단순히 뭐 이 회사가 그 지금 당장 실적 많이 나오고 지금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꼭 이 회사의 투자 메리트가 늘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저희가 주목한 거는 대략 2년도 더 전인데 한 2년 이제 2, 3개월 돼가네요. 예. 예. 그때 주가가 한 2만 1,000원일 때 저희가 처음 이제 발굴해서 뭐 소개를 했는데 그때로 따져보면 이제 텐베그 갔다가 지금은 텐베그의 살짝 아래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코스모 신소재를 좋게 보고 올해도 탑픽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뭐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다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수요가 넘쳐난다. 그러면 양극재 수요도 넘쳐난다. 이걸 근데 다 충당이 안 될 거다. 기존 업체 캐파 가지고. 그러면 그 박박 긁어서라도 하여튼 이제 이 양극재 공급을 어딘가에서 캐파가 되는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양극재 그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캐파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예, 코스모 신소재까지 국내에 5개밖에 없거든요. 5개죠. 예.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ESS용으로 뭐 LCO 배터리, LCO 양극재만 주로 이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예전에 중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질 때 2015년, 17년 이 무렵까지 그때 오히려 선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중국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커지면서 다른 이제 중국 이외의 전기차 시장은 빨리 안 커지면서 그 자기네들이 선투자한 만큼 시장이 빨리 안 커지니까 오히려 이제 뭐 캐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놨다가 이제 오히려 재무적인 뭐 리스크를 많이 이제 초래한 회사고 또 한편으로는 LG 엔솔이 원래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이제 LNF에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실 코스모 신소재에도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때 워낙 이제 뭐 자금난에 시달리고 뭐 그 하여튼 선투자했던 거에 그 여파에 시달리면서 뭐 상당히 좀 공경이 치여져 있을 때 그런 제의가 오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해가면서 막 하기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 이제 LNF는 그래서 이제 먼저 선발 주자로 확 올라갔고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 쳐져 있었는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지난 2년 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캐파 정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또 전방 시장도 이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보여서 그러면서도 이 후발주자로서 기술력은 이미 뭐 오랜된 업력을 이제 따져보면 충분히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기차향 배터리는 아직 전기차향 양극재는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회사한테 분명히 기회가 오겠다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뭐 양극재 1등 업체로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지만 이런 회사는 적어도 이제 뭐 올 초까지 관점에서 보면 예, 그 새롭게 이제 맹추격하는 예, 그런 양극재 업체로서 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실제로 그게 많은 부분 현실화되는 이제 신호가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LG 화학향으로 예, 그 양극할 물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아이고 뭐 공급 계약 규모가 뭐 3천 몇백억밖에 안 되고 뭐 되게 조금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LG 엔솔에 직접 공급한 게 아니라 LG 화학 쪽으로 공급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뭐 그 뭐랄까 그 의미를 조금 폄하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이래저래 조금 후속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제가 원래는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후속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좀 이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LG 엔솔이 앞으로 계속 이제 뭐 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을 때마다 캐파가 비어 있는 업체들한테 야 이번에 너 이거 좀 해봐 하면서 계속 물량을 나눠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LG 입장에서도 좀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도 자금 여력이 많이 부족해서
캐파가 그렇게 많이 안 커요. 그러니까 그 캐파에 맞춰서 일단은 주고 그래서 나눠서 이제 간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대략 한 뭐 2030년까지 LG 엔솔에서 대략 총 한 25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한 30만 톤 잡으면 하이니켈 만 톤당 6천억만 잡아도 이게 36, 18, 18조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거든요. 그걸 어쨌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LG 화학향으로 들어간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LG 화학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단결적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처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단결적 양극재를 처음으로 이제 그 공급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냐 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개발한 단결적 양극재를 LG 화학이 이제 그걸 이제 조금 후처리를 더 해서 그 LG 엔솔에 공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결적 양극재는 아직도 그 다른 어떤 양극재 업체도 양산 단계에 적용을 못 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개발한 단결적 양극재를 공급받아서 LG 화학이 LG 엔솔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모 신소재의 그 기술력이 입증된 사례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결적 양극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 다결적 양극재에 비해서 뭐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어찌 뭐 한마디로 이제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그런 이제 양극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가서 정말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쪽 물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RA 법안 때문이라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원료별 수입국 보면 뭐 1위부터 5위까지 뭐 이제 중국인데 비중도 뭐 절대적이에요. 뭐 90% 넘는 게 대부분이고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중국 의존도 줄여야 되는 거고 물론 거기는 뭐 중국이 아니면 안 되는다기보다는 뭐 일테면은 뭐 재련이라든가 하는 거는 뭐 공해 문제도 있고 또 매장 위치 문제도 있고 뭐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뭐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 타임 테이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 중국이 사실 이제 광물 공급에 있어서 그 뭐 이른바 패권을 진 국가가 돼 있는 건 일찌감치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면서 전기차 그리고 관련한 배터리 산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 이제 측면이 크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커진 전기차 시장이 된 거고, 그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뭐 밸류체인 기업들 만들어졌고,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광물 공급도 가장 뭐 적극적으로 이제 구축한 나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아까 이제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것도 그거는 사실 이제 전력 반도체 향인데 주로 어쨌거나 그런 이제 광물들, 원소재들을 원재료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뭐 광물들을 이제 주로 공급하다 보니 한국도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설명했다시피 배터리 산업도 꼭 굳이 한 나라가 할 필요는 다 갖춰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이제 여러 광물들을 좀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받아 쓰고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IRA 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이 이제 그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경우에는
자국 내에 생산 투자를 하도록, 생산 캐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이제 광물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견제하는, 예, 그걸 핵심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잘 뜯어보면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중국 땅에서 그걸 다 뭐 채굴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뭐 이제 뭐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가서, 또는 뭐 콩고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에 가서 뭐 자기네들이 미리 이제 광물들을 선점해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자기네들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걸 이제 거기에서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뭐 승광을 하거나 증년 재련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늦었지만, 네, 좀 주요한 광물들을 우리 기업들도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LG나 SK, 뭐 삼성 이쪽 기업들도 그룹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가 전에 홍보이사로 일했던 뭐 금양 같은 회사도 그런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그걸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작전주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그 뭐 신뢰도를 좀 낮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금양의 특히 몽고 광산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불확실성이 낮은 가운데 그 대량의 그 리튬을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광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금양 측 홍보를, 금양 측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여전히 기자 기질이 좀 남아 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제가 확인을 해보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심지어 뭐 몽고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현지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 분위기도 보는데, 뭐 당장 일례로 금양이 이번에 계약을 맺은 그 광산으로부터 그 같은 광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큰 광산을 캐나다 업체가, 예, 그 계약을 맺어서 뭐 금양이 하듯이 그렇게 지금 광산 개발에 착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튬이 많이 매장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텅스텐, 뭐 주석, 대리석 이런 것들을 주로 채굴을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광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그 몽고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광산에 있는 데들 다 확인해 보니까 리튬이 쏟아져 나오는 광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몽고의 광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금양은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 이제 골라 잡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금양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이 저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뭐 작전주 취급할 게 아니라 정부라든지 이런 뭐 관련한 어떤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자원개발 사업 또는 광물 이 확보 전쟁 이런 거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폄하할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권가에서 이상하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되고요. 이거 꼭 뭐 이야기하다 보니 금양에 대한 기업을 뭐 예로 하다 보니까 자꾸 뭐 금양을 옹호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단순히 뭐 배터리 아시하고의 친분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국익 측면에서 봐더라도 이 광물 의존도를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광물의 원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게 뭐 좀 결과적으로 되게 좀 실패한 경우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 자원개발 사업 이런 거 했던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실패로 들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또 문제가 된 경우들도 많았지만 또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뭐 저 필바라 강산 같은 것도 확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엄브레 무어레토 호수 같은 것도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을 물론 이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실패나 문제점들을 좀 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뭐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자원 확보 노력은 사실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를 다 개별 기업에만 짐지우고 뭐 정부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이게 전체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을 원천부터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뭐 오늘 길게 지금 말씀 네. 나눴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소외받은 섹터인 건 맞죠. 지금 장비주 아까 앞에서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게 장비는 뭐 시설 건설할 때만 좀 바짝 네.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소외를 받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 장비주도 다 같은 건 아닐 테고 네. 장비도 나름대로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공정별로 뭐 어떻게 투자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일단 2차 전지 뭐 공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크게 전극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 공정,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뭐 전극 공정은 다시 이제 뭐 믹싱 공정, 코팅 공정, 뭐 아변 슬리팅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뉘고요. 뭐 조립 공정은 또 노칭 스태킹 뭐 패키징, 웹 태벨딩 패키징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정이 있고 뭐 또 활성화 공정은 충방전하고 뭐 디게싱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그 세부 공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인식이 많이 돼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조립 공정이나 활성화 공정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낮아서 반도체나 또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하던 그런 장비 업체들도 많이 이제 진입을 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잘 못 받는 경향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소재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그 생산 캐파가 구축되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장비주는 한참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몇 년 동안만 이제 실적이 늘어나다가 향후엔 좀 주춤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려, 그러니까 그 우려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2, 3년 정도가, 생산 캐파 구축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장비의 수주와 실적 증가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배터리 산업이 계속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성장하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지 여전히 장비 쪽도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2, 3년 구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별로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공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전국 공정 중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또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 그 믹싱 공정이나 또는 코팅 공정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조립 공정 내에서도 노칭 공정 안에서 이걸 새롭게 이제 레이저 노칭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극재 레이저 노칭하는 업체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양극재 레이저 노칭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LG 엔솔향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예, 몇 년간은 좀 투자하실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거는 기술적 해자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수주 전략을 갖고 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업체는 앞에서 이제 프레이어사라든지 아까 중국 업체로 추정되는 그런 회사 쪽에 각각 1조 원 이상씩의 이제 수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면서 각 세부 공정별로 다양한 업체들의 장비를 갖고 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셋업을 해보면서도 충분히 이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유럽의 회사들, 예, 이런 또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그 캐파 정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부 공정별 장비를 갖고 와서 이걸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짜 맞춰서 셋업해서 이걸 뭐 수율을 올려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전국 공정은 좀 뭐 세부 공정 자체가 이제 뭐 덩어리도 크고 또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개별 기업을 택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게 조립에서부터 활성화 공정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일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즉 턴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하나 기술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가장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신생 배터리 업체들 니즈에 잘 맞게 그런 이제 이 공급 전략을 짜고 있는 회사이고요. 실제로 그 전략이 잘 어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규모 그런 공급 계약도 사실상 이제 확보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확보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회사가 좀 국내에서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라기보다는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익그룹의 이제 원익 P&E라는 회사가 그런 식 하나 기술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M+는 활성화 공정 전체는 활성화 공정까지는 힘든데 조립 공정 전체는 또 튼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쪽 뭐 조립 공정을 튼키로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주나 실적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전극 공정, 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외에 한편으로는 자동화 공정 쪽 업체들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제 IRA 법안 때문에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해외에 생산 캐파를 많이 구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우리보다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인력의 숙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인력을 써서 뭐 생산 캐파를 빨리 이제 구축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구축할 때부터 자동화의 정도를 이제 높여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해외에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 뭐 인건비를 포함한 투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율을 잡는 데도 좀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자동화 장비 또 설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이제 업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제 대화 중에 뭐 나온 구체적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뭐 투자라는 뜻은 아니고 공부 재료로 좀 생각하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서 야 이건 투자할 부분을 하면 뭐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공부 거리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이거 진작에 좀 말씀드린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콘스모 신소재나 하나기술 같은 업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이제 뭐 이미 소개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가능하면 그런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뭐 방송 보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언급하긴 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하고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게 꼭 뭐 저뿐만 아니고요. 뭐 저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저런 출연을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오늘 뭐 장시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